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과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 이건 정말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원칙이 바로 생활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빠지는 것과 건강 관리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바로 원활한 신진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밀폐된 공간 또 이 마스크 착용 계속해서 의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밀폐된 공간을 피하기인데요. 두 번째는 샤워 대신에 반신욕을 하는 겁니다. 이 반신욕이 피로를 풀기에도 다이어트 효과에도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4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에 1시간 정도 몸을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30분 이상 걷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혈당 관리하셔야 되시는 분들, 이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게 또 반신욕이라고 해서요. 당뇨병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른 자세로 생활하기. 마지막은 일회용 컵보다 텀블러 사용하기인데요.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환경보호 말고 다이어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105도씨 아래에서는 이 일회용 컵 내부의 방수 코팅 처리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호르몬 불균형, 비만, 또 우울증, 신경과민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밀폐된 공간 피하기, 반신욕, 그리고 바른 자세와 텀블러 이 네 가지 생활 습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장을 좀 더 깊숙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첫 번째 주제 종목 분석 자화전자. 오늘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특별히 종목 이야기, 네, 또 기업 탐방 이야기로 꾸며주실 텐데 그래도 시장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요.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는 금리, 매크로, 시장을 다룰 만큼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뷰가 바뀐 게 없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 피로도 때문에 계속 강조를 안 드리는데 지금 금융 여건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들, 금리가 올라가고 이 자금을 회수하는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저부터나 아니면 제 주변에서나 소비 여력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갑을 여는 그 마인드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을 하기 때문에 또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 투자가 좋을 때는 내가 먼저 사고 또 뭐라도 하나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 언제 이게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다 보니 지갑을 굉장히 닫고 저조차도 소비의 씀씀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2차, 3차적인 유동성 축소의 효과 그리고 결국 유동성 축소,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대비해서 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급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국내 금리가 그리고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리가 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때문에, 지속 그 장에 대해서 강조드렸던 바이앤홀드 장이 아닌 트레이딩 장, 그리고 무분별하게 밸류에이션을 쫓는 것이 아닌 바텀을 가진 실적을 가진 그리고 실적이 2, 3년 뒤의 실적이 아닌 당장 내년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도 캐펙스 증설이나 수주 같은 그 계약을 통해서 확실한 실적 신뢰성을 가진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자라는 큰 것보다는 지금 작게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면서 기대 수익을 낮춰가되 결국 우리가 크게 먹을 장은 다음성 유동성 장세다. 그 유동성 장세 전에 내가 크게 다치지 말자라고
된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드리는 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게 안 다쳐야 또 다시 크게 벌 수 있는 구간이 오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지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손실을 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내가 이 종목 살 걸. 껄무새라고 하죠. 살 걸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조절 잘못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선택했을 때는 오히려 또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확률이 50대 50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종목 공부 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종목 분석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는 앞서서 지난 2월 말쯤에 이희권 지점장님께서 또 두 번째 주제로 기업 분석을 해주셨던 그런 기업인데요. 카메라 모듈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그때 보여주셨던 그 자료 화면이 기억에 남는데 자화전자의 이 구미 쪽에 애플 부품 공장이 설립된다라고 해서 이런 신규 공급처 확대, 이게 자화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거의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긴가민가 했던 내용들이 공시, 캐펙스 증설 공시와 함께 9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당시 2월 22일이었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핸드폰 시장이 성장 산업이 아닌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때문에 이 핸드셋 업체들은 물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축소하거나 또는 단가를 올릴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단가를 올릴 만한 무언가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도 다른 걸 찾고 있지만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갤럭시 재작년이었죠. 갤럭시 울트라 모델에 대해서는 배율이 뭐 5배, 10배가 아닌 100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울트라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폴디드 줌 채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카메라의 성능이 고배율까지 진화가 된 거죠. 당시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고배율로 당기다 보면 당연히 조그만한 손 떨림에도 흔들림에도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손 떨림 방지 기능 OIS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당기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럴수록 OIS 손 떨림 방지 기능은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 이 울트라 모델을 채택한 이후에 폴디드 줌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 애플 또한 계속 폴디드 줌을 두들기고 있거든요. 현재 폴디드 줌이 가능한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도업체인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데 LG이노텍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OIS를 자화전자, 특허권을 가진 자화전자에게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작년 말부터 자화전자의 구미 공장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물량을 생산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며칠 전이었죠. 지난주였죠. 1910억 원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약 64% 규모의 캐펙스 증설이거든요. 최근에 자화전자의 이런 그 흘러가는 상황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폴디드 줌 채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울트라 모델에서 점점 더 그 모델 수로 확대되고 있는데 반대로 자화전자의 OIS 채택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삼성에 적용하는 모델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그 자화전자가 납품하는 OIS의 수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자화전자가 그들의 경쟁사에게 이걸 납품을 한다면 또는 수주를 받는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삼성전자 향으로 흔히 말해서 팽당했다고 하죠. 굉장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64%의 대규모 캐펙스를 했다라는 것은 이는 기존 고객사가 아닌 신규 고객사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때문에 지금 내년에 애플의 신규 모델 3가지 중 한 가지 모델, 프로 모델에 폴디드 줌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플래그십인 S, A 모델, 폴더블 모델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해 3가지 모델밖에 없죠. 한 해 보통 2억대의 판매를 하는데 그 3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 보통 산술으로 나눠 보더라도 7천만 대 정도 판매를 기록합니다. 그럼 한 개 모델에만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의 수량은 7천만 대에 해당하거든요. 때문에 이 채택 자체가 주가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고 이는 당장의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내년에 적용할 모델이라면 올해 분명히 양산을 거쳐야 됩니다. 애플은 보통 양산을 거칠 때 이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만 대 규모, 10만 대 규모 또는 100만 대 규모, 많아봤자 100만 대 규모인데 이 글로벌 제조사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대 규모로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소규모로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 보면서 이 분량 또는 수율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SCM을 갖출 수 있는지에 점검을 합니다. 그럼 이 테스트, 양산 테스트 물량만으로도 실적이 과시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 191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는 그 목적이 고객사 어디다라고 언급을 안 했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해 본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A사가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중요하게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화전자 그동안은 이 3만 원대 초반이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선을 보세요. 지난 4월 14일에 아주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뚫어버리는 힘은 반드시 무언가 어떤 기업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손떨림 방지 기능의 특허를 갖고 있는 자화전자가 신규 공장을 세우면서 애플 아이폰에 납품을 시작한다는 이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화전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종목을 지금 시기에 언급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 그걸 사기 전에 얘기해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하면 뭐 하냐. 이런 식의 반일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오르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주가의 위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가의 위치가 높더라도 주가의 밸류에이션 낮다라면 사볼만 하고요. 주가의 위치가 아무리 낮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 2017년도에 BH와 인터플렉스의 그 성장 스토리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데자뷰를 지금 자화전자에게 느끼고 있고 당장 지금 구간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이후가 기대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화전자를 둘러싸서 얼마나 고객사와 이 판매를 할 건지 그리고 그 판매하는 물량을 통해서 자화전자가 얼마나 실적을 낼 건지 이 요소들이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판매 요소 3가지와 생산 요소 3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네. 먼저 판매 요소 같은 경우에 애플의 몇 개 모델에 이 폴디드 줌 기술이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 폴디드 줌의 모듈의 단가는 얼마일 것이고 이 폴디드 줌 모듈 안에 적용되는 OIS 모듈의 단가는 얼마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고객사 애플이라는 고객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고객사에서 폴디드 줌을 납품받는 회사가 한 개 회사인지 2개 회사인지 그리고 그 폴디드 줌을 만드는 회사 안에서 OIS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한 개인지 2개인지 그 중에서 자화전자 MS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건데 시장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용 모델이 한 대인데 결국 삼성전자가 이 고배율 렌즈를 확대하는 것처럼 적용되는 모델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 한 개 모델만 채택되더라도 판매 대수가 7천만 대. 만약 2개 모델에 적용되면 1.4억, 3개 모델에 적용되면 2억 대의
이 부품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납품 단가가 지금 뭐 7,000원, 5,000원 얘기도 있고 10,000원 얘기 있는데 10,000원만 잡더라도 그리고 2억대가 팔린다라면 그 매출액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특허권을 가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LG이노텍과 MS가 뭐 7대3, 5대5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산출을 하더라도 이게 내년의 실적이지만 그리고 내이후년의 실적이지만 지금 시가총액은 저는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겠죠. 생산에 들어갔을 때는 이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캐파 그리고 얼마나 가동하는지 가동률 그 가동률을 통해서 얼마나 수율을 잡는지 이게 중요한데 결국 생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지만 이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판매 요소, 적용 모델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납품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고객사에서 MS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먼저 주가에 반영을 하고 향후에 실적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 판매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점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주가가 이를 당연히 선반영하면서 2013년 이후에 첫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2015년도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2014년도, 16년도에 그 당시 인터플렉스 BH를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플렉스와 BH가 2017년도, 18년도에 주가가 10배 이상 크게 상승했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이제 이 OLED를 도입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공장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FPCB가 확대된 수혜를 인터플렉스와 BH가 누렸거든요. 그 스토리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보다 지금 자화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네. FPCB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아무래도 SMT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듈 그리고 동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은 저는 FPCB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시 삼성전기, BH 인터플렉스 그리고 코리아 서킷가 이 시장을 나눠 가졌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자화전자와 LG이노텍이 함께하기 때문에 MS 또한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BH의 성장 스토리를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실적이 2019년, 2020년 적자를 기록했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마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 규모가 3,400억 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5,600억 원 가리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판매 요소, 생산 요소, 에 따른 밸류에이션 측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생산 요소에서 캐파나 가동률 수율 같은 경우는 문제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그건 해봐야 하시나요? 아는 거죠. 캐파 같은 경우 이미 늘렸죠. 예. 캐파 같은 경우 이미 늘렸고 네. 아까 그리고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로요. 그렇죠. 근데 가동률은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고 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분량을 잡아내는 수율 개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 가동률과 수율이 실적에 나타나는 그런 구간인데 네. 과거에 BH와 인터플렉스 사례를 보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한 개 분기 또는 두 개 분기 나타났어요. 하지만 주가는 그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가 나타나기 1년 전에 선행해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시장에서 판매 요소, 그러니까 몇 대를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고객사의 MS가 얼마인지 네. 그게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밴드가. 그 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밴드 안에서 가동률 수율에 따라서 조금씩 실적이 변하는데 중요한 건 그 밴드가 확정되기 이전 과정. 지금은 뭐 한 개 모델 적용될 건지 두 개 모델, 세 개 모델 적용될 건지 판매 단가가 5,000원일지 10,000만 원일지 MS가 3대7일지 5대5일지 이 밴드 자체 큰 밴드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론 불확실성도 높지만 주가에 기대할 만한 수익률이 더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진짜 모든 게 좀 불확실할 때, 어슴푸레 할 때, 그때가 사실 투자의 시기고, 앞서서 2월 22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주가가 21,000원 네. 정도였거든요. 예, 2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4만 원대 초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3만 원대 중반,
3,500원, 700원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기관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지난 4월 14일에 35만 5,400여 주를 사면서 아주 거래대금을 확 실으면서 갭상승으로 확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확 뚫은 게 이제 기관 쪽의 움직임이고요. 그 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담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자화전자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제 돌입을 했다는 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시기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힌트를 한 가지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공장 짓고 가동하고 수율이 얼마일지는 계속 확인을 해 나가봐야 되는 작업이고 이게 뭐 한 몇 개월, 1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작업이긴 한데 예상을 뭐 해보는 거죠. 꿈을 꿔보는 거죠. 아까 잠깐 이제 그 아이폰이 한 해 2억대 정도 출하가 되고 이게 단가가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빨리 계산을 해봤더니 2억대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죠? 2조 원이죠. 네. 예. 매출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3,000억짜리 기업이 네. 어쩌면 조 단위로 매출을 할 수 있다. 근데 MS를 나눠봐야죠. LG 이노텍과 예. 이제 뭐 3대 7로 가져갈 건지 5대 네. 5로 가져갈 건지. 근데 일단 보수적으로 3대 7만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제 매출액 6천억 정도 되겠죠. 6천억에다가 영업이익률이 30%다. 그럼 1,800억 수준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겠죠. 근데 이는 세계 모델에 적용된 에다가 단가가 네. 10,000원일 때 가정인데 분명 한 해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내년에는 한 개 모델에 적용되고 갤럭시 울트라 모델처럼 한 개 모델에 적용되고 그 반응이 정말 좋았을 때 소비자들이 이 아이폰을 구입해서 정말 뭐 100배씩 당겨보고 내가 불만이 없고 이 성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을 때 두 개 모델, 세 개 모델에 적용됐을 때의 일이고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모델에 적용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면 작년에 폴더블 사례처럼 반응이 좋다면 미리 두 개 모델, 세 개 모델의 실적을 당겨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애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확신이 된 상황에서 판매 요소를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반영 구간에 들어섰다 때문에 리스크도 당연히 높죠. 리스크는 네. 높지만 모든 게 확인되고 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크게 기대 수익을 그 리스크도 낮지만 기대 수익을 높일 만한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LG노텍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네. 정말 좋은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예. 이 애플이 폴디드 줌을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예. 제 상상이에요. 폴디드 줌을 과연 핸드폰에만 적용을 할까요? 애플카. 네. 이게 우리가 뭐 사진 찍을 때만 뭐 100배 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에서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이게 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확정되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강요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현실화되었을 때는 주가가 상당 부분에 위치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저는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깃도리님께서 자화전자 OSI가 아이폰 프로 맥스에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김미드님께서는 자화전자 대단하네요. 얼마에 추천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22,000원대 지지난달에 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자는 의견입니다. 못 샀으면 어쩔 수 없죠. 서당계 1년차님께서 뭐 종목도 많은데 아무리 좋아도 따라가면서 사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 자체가 이렇게 못 뚫는 선을 뚫어버리고 기업이 확 변화할 때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그 3만 500원, 3,500원 이 선 내려가면은 한번 진짜 관심 있게 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확인하시고 나서. 아니요, 뭐 별로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고. 예. 저 기술적 분석은 잘 모르는데 예. 저의 기준이에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8년, 9년에 저항선이 있었어요. 8년, 9년 못 뚫었던 그런 저항선이 예, 있었습니다. 그걸 뚫었을 때는 그 두꺼웠던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이. 근데 그 저항선이 두꺼웠던 만큼 지지선도 두꺼워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깨버리면 매수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될 주식이라면 예. 될 주식이라면 그 저항선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지지선을 깨버리면 안 돼요. 그 지지선 밑으로 내려오면
저는 그건 더 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때문에 이 만약 앞선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 지지선을 깬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가 매수가 아닌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가격 주세요. 목표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2017년도 BH 인터플렉스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탐방 6차례, 7차례 다녀오고 계속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하는 분들만 하시고 안 하는 분들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올랐는데 또 해? 또 해? 그런 상황이 계속 갔습니다. 얼마나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적용 안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드랍 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주가가 21,000원까지 빠졌을 때 왜 빠졌냐 하면 네. 애플이 오더컷에서 올해 지금 판매되는 부품이 아닌 부품의 수요만 줄었던 건데 같이 주가가 빠졌어요. 애플이 오더컷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에 들어갈 부품인데 그러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간다라고는 보지만 확실히 저랑 함께 해요. 이렇게 말씀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몇 개 모델에 적용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몇 개 모델에 적용될지 모르고 그리고 한 개 모델, 두 개 모델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당겼을 거거든요. 시장이 얼마나 당겼을지 밸류에이션을 가져갈지는 매크로 상황도 함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안 드리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지나가고 보면 여기서 따보는 가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결국에는 제가 계속 여쭤보니까 목표가를 대충 주셨네요. 자화전자. 앞으로 확인할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신규 시설 투자 굉장히 대규모로 1910억 원 규모로 한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판매 요소와 생산 요소 부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캐파, 가동률, 수율, 적용 모델 수, 납품 단가, 그리고 MS까지 마켓 쉐어죠. 시장 점유율까지 확인하자는 것. 자화전자의 체크 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기업 탐방 BCNC 146320. 네, BCNC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탐방 가셨나요? 네네. 지난주에 2000까지 갔다 왔는데, 근래 탐방을 갔던 회사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회사였어요. 제가 자꾸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때 IT 붐이었죠. 삼성이 평택 1공장에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대되고 실적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던 그 당시 때 2015년도부터 저를 많이 봐오신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도에 토마토 TV에 데스매치 나가면 1등 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때의 메인 네. 종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네. BH, 인터플렉스가 대부분이었어요. 늦었지만 박수 쳐드릴게요. 그때 제가 못 쳐가지고. 네.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화전자가 BH 인터플렉스의 스토리를 담는다라면 BCNC 같은 경우에는 하나머티리얼즈의 스토리와 유사하다 생각돼요. 제가 하나머티리얼즈가 상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탐방을 갔었는데 네. 이번에도 BCNC가 상장되고 나서 제가 꽤 빠르게 갔다 왔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그 초기의 이 제품 공정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먼저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전공정, 후공정을 나뉘고 전공정에서는 이 웨이퍼, 인곳을 잘라서 웨이퍼로 만드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웨이퍼에다가 노광이라는 이 공정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ASML EUV 장비가 이 노광 포토 공정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밑그림 그리고 나서 그 밑그림 그대로 PR, 마스크 그리고 증착 시각을 통해서 계속 쌓아나가고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광, 증착 시각 이게 반도체 전공정의 가장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에칭, 시각. 공정 같은 경우에 예. 깎는 공정이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을 깎는 공정인데 그 시각 공정에서도 공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폴리 에칭, 그리고 플라즈마 에칭, 그리고 메탈 에칭. 이
그 60% 정도가 이 폴리에칭인데요. 폴리에칭을 할 때 이 챔버 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챔버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각을 하는 그 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2017년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하나머티리얼즈가 하는 SI링은 그 밥솥 아래에서 이 밥이 잘 되도록 고르게 분산할 수 있도록 이 밥솥을 받쳐주는 그런 링 역할을 하는 게 SI링이고, 이 밥솥 뚜껑에서 고르게 열이 내려가도록 하는 게 일렉트로드다라고 비유를 드렸는데, 이 마찬가지로 폴리에칭에서 이 링의 역할을 하는 게 쿼츠입니다. 쿼츠. 네. 천연 쿼츠거든요. 네. 쉽게 생각해서 원익 QNC 아시죠? 원익 QNC가 줄을 이루는 쿼츠가 이 폴리에칭 과정에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폴리에칭 같은 경우에는 저온 플라즈마, 고온 플라즈마가 아닌 저온 플라즈마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 쿼츠 안에, 천연 쿼츠 안에 기공, 마이크로 버블이 있을 경우에 이걸 식각을 하다가 막 태우다가 기공을 태우게 되면 이 기공이 타고 나서 파티클, 그러니까 불순물이 돼버리거든요. 과거에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기 전에 그 파티클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 일부 회로에 들어가더라도 이 미세화가 많이 되지 않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1X 나노, 1Y 나노, 1Z 나노, 1A 나노 이렇게 점점 미세화가 되기 때문에 파티클의 크기는 똑같은데 선폭이 작아지다 보니 선폭 내에서 파티클의 그런 그 오염도 영향력이 더 커져 버렸거든요. 이 천연 쿼츠 안에 있는 기공이 식각이 되면서 발생한 그 파티클의 영향이 더욱더 커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 쿼츠를 지금 합성 쿼츠로 대체하는 게 조금씩 발생되고 있거든요. 합성 쿼츠는 기공이 별로 없나요? 합성 쿼츠는 기공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천연 쿼츠 같은 경우에 예. 쉽게 생각해서 전기 용융법이라고 용광로에서 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용광로에서 뭐 불을 떼고 이것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천연 쿼츠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버블이 안 생기는 CBD 공법으로 진행이 돼요. CBD 공법. 합성 쿼츠는? 네네네. 예. 합성 쿼츠 같은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천연 쿼츠는 아무리 기공이 작고 숫자를 없앨 수 있겠지만 제로를 만들 수 없는 거고요. CBD 공법 같은 경우는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조금씩이지만 천연 쿼츠가 합성 쿼츠를 대체하고 있고요. 네.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를 대체하고 있고요. 네. 이 합성 쿼츠를 2008년도에 반도체용으로 상업화에 성공하고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BCNC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BCNC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지난 3월 3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나 상장 당일의 주가가 고가였고요. 이후에는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성장주나 웬만한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대체로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빠지고 쭉 횡보를 몇 달 동안 한 이후에 사실 신규 상장주만 공략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BCNC를 직접 탐방을 해오시고 나서 이 기업이 2008년에 합성 쿼츠라는 것을 상용화한 기업이고 이 쿼츠 시장에서 천연 쿼츠에서 합성 쿼츠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는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쪽은 없을까요? 네. 콜 받고 있죠.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받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이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에 대체하는 속도가 가팔라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방향성은 DRAM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낸드가 적층화되면 될수록 합성 쿼츠가 대체율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낸드의 고단화를 대체할 만한
CD9 같은 경우에 더욱더 대체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방향성대로 간다면 지나고 나보면 주가는 굉장히 이 레벨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에 제가 그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기존에 이 합성 쿼츠를 만들기 위해서 인곳 원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코닝 아시죠? 네, 코닝, 들어봤어요. 예, 코닝에게 가져와요. 예. 코닝이 이 합성 쿼츠를 보통 뭐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렌즈에 사용하는데 이 쿼츠를 이 BCNC가 가져와서 이 표면 가공 처리 그리고 ADL 통해서 합성 쿼츠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그 장비 회사들한테 주는데 아무래도 코닝에게 인곳을 원재료를 사오다 보니 원재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닝에서 사서 삼성전자한테 파는 게 QD9인데 자체적으로 인곳을 지금 만들어서 원재료를 조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QD9 플러스거든요. QD9 플러스. 이 QD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QD9에 대비해서 다른 전구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원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절감이 40%에서 60% 이루어지거든요. 이미 동사 같은 경우에는 QD9 플러스를 캐파 증설을 했는데 매출액 규모로 약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를 대체하는 이 속도가 느리다면 또는 방향성이 제가 보는 방향성이 아니다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캐파 증설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지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천연 쿼츠의 시장이 국내 1조 원, 해외 4조 원 너무 큽니다.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숫자가 월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숫자는 작지만 월별로 그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업의 특성상 업사이클일 때는 소재가 많이 들어가고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다운사이클일 때는 소재가 적게 들어가고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장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다운사이클일 때도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거든요. 매출 사이즈는 작지만 대체율은 작지만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는 제가 보는 시장 결국 천연 쿼츠를 합성 쿼츠가 대체할 것이다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쿼츠라는 게 식각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쿼츠. 합성 쿼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BCNC이고요. BCNC 매출액 규모를 보시면 300억대가 2019년에 찍혔고요. 그리고 작년에 600억대. 네. 예. 그러면은 뭐 2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한 800억대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뭐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분노의 시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음 달부터 첫 삽을 뜨거든요. 이게 규제에 막혀가지고 그동안 첫 삽을 못 떴던 건데. 뭐 때문에 못 떴다고요? 규제. 아, 규제랑 토지 보상 때문에 한 5번 정도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연기가 되어 있던 이 착공식이 다음 차기 정권의 첫 번째 경제 이벤트로 이게 이제 착공식부터 해서 이제 한번 축포를 터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공이 되면 이제 완공되고 나서 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지가 이천, 용인 또 한 지역이 어디더라? 이 세 가지 지역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전축 기지가 쫙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이게 이슈거든요. 찾아보세요. 네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예. 저 신문에서 봤거든요, 지난주에. 아, 그래요? 아, 그런 신문이 있었어요? 아, 저는,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또는 그 주변에 BCNC도 이천에 있는 이유가 다 업계들이 거기에 모여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용인 클러스터 밑에 안성 쪽에도 이런 많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이미 준비는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지 보상도 이미 다 끝났고 수용이 다 된 상황에서 이제 테이프를 끊고 3만 뜨면 되는데 그걸 찰피를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째. 그래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5월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5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하루에 하나씩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용인 클러스터가 기공식에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캐펙스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착공하고 완공될 때까지 준공되는 시기는 2026년.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준공되는 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와 주가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이 많으세요. 그럼 앞으로 원익 QNC와 월덱스와는 경쟁 관계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13,000원인 거 참고하세요. 라고 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공모가까지 좀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19,900원 선, 17,600원이 상장 이후에 저가고요. 뭐 아무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PR을 계산해 보시면은 일단 뭐 맞아요. 두 자릿수 넘게 나오잖아요. 그럼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는지 전망까지 전해 주시죠. 시가총액이 2,400억이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0억, 순이익 100억으로 본다면 PER이 24배입니다. 예. 내년에 1,000억대 매출로 급성장한다고 하더라도 PER이 15배예요. 다른 소부장 업체들의 PER 대비해서 네. 30%에서 50% 할증받고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동사가 뭐 1,600억 수준의 주가가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많이 사겠죠.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좋은 걸 아는다는 거는 시장도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2,40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른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는 PER이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머티리얼즈 TSK 그 초기에 TSK가 SI링을 SIC링으로 대체를 했었죠. 네. 그 초기에 밸류에이션을 50배에서 60배 받았습니다. 그거 초기 대비하면은 저는 싸다 생각하고, 만약 이 회사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섰다라면 밸류에이션 비싸겠죠. 근데 이제 일부씩 대체해 나가는 상황이고, 앞서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원익 QNC, 월덱스, 원익 QNC 또한 이런 천연 쿼츠 그리고 합성 쿼츠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성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TSK의 SIC 링 같은 경우에 이 에칭 공정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폴리 에칭에 쿼츠가 쓰인다고 했는데 한 20-30%를 담당하는 플라즈마 에칭에는 SIC 링이 쓰입니다. 근데 SIC 링이 낸드가 256단 이상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시각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SiC에서 C, 탄소가 분리돼 나와서 이 탄소가 파티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공정이나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256단 이상에서는 SiC 링을 쓰지 않고 SI 링을 써요. 더 고단화될수록 더 단단한 걸 써야 되는데 파티클 때문에 SI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SiC 링을 대체할 수 있는 게 CD9, 이 BCNC가 개발하고 있는 CD9이고, CD9을 제가 탐방 가서 확인했을 때 콜 3주기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콜 같은 경우에 1주기, 2주기, 3주기가 마지막이에요. 콜 3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QD9처럼 QD9이 이 천연 쿼츠를 합성 쿼츠로 일부라도 대체했던 것처럼 CD9이 SiC 링을 대체한다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저는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지난주에 제가 그 업체, 굉장히 싼 업체 태용 로직스를 말씀드리고 PER 2배인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비싼 것도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단서, 밸류에이션을 더 리레이팅 해줘야 되는 단서가 생기거나 또는 예상했던 실적 이상으로 또는 예상했던 대체 속도 이상으로 대체를 한다면 그 밸류에이션은 달라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부 관심 가지고 자화선자 같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생길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그때 네.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BCNC의 아이템이 합성 쿼츠 그리고 CD9까지 있네요. 네. 네, CD9은 양산이 2023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CEO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그건 좀 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의지죠, 의지고 우리는 냉정하게 이게 정말 퀄을 통과할 것인가, 부품 테스트,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가를 눈여겨 봐야죠. 기대감 열어놓되 네. 그거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20억 정도 될 텐데 매출액 네. 뭐 8, 900억 정도 될 거예요. 매출액 8, 900억에 영업이익 120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컨센서스에는 QD9 플러스와 CD9은 포함되지 않는 보수적인 추정이거든요. 때문에 향후에 QD9 플러스와 CD9 추가됐을 경우에 실적 그리고 밸류 애드가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SiC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 기업 중에서 주가 시세 많이 난 거 뭐 TCK,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할증 요인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SiC 링을 대체할 수 있는 CD9 그리고 천연 쿼츠, 이 불순물이 나오는 천연 쿼츠를 대체할 수 있는 합성 쿼츠를 생산하고 있는 이 기술력 국산화 기업. 현재 상장한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BCNC의 주가 움직임도 앞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꾸준히 제가 BCNC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호흡할 생각이거든요. 네. 꾸준히 회사 호흡할 생각이니까 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제가 그 호흡한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처럼 계속 또 업데이트 기대해 볼게요. BCNC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희권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에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시장, 지금 IT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실적 성장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가시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죠. 오늘 좀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